안녕하세요. 영화처럼 머리가 어떻게 됐죠? 너무 더워. 지금 머리를 했는데 다 지금 너무 더워서 움직이다가 땀이 잔뜩 났어요. 안녕하세요. 영화처럼 살고 싶어의 무비 힐링 멘토 박준희입니다. 올 여름은 정말 너무 덥죠. 많이들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거의 다 가고 이제 8월 말이 되어 가는데 저에게 어김없이 이 환절기 증상이 찾아와서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준비하는데 막 땀이 나고 덥고 또 혹시 잡음이 생길까봐 막 선풍기나 에어컨 소리 날까봐 지금 더운 환경에서 문을 닫아놓고 하기 때문에 너무 더워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갈수록 막 머리도 다 망가지고 땀이 나고 그러네요. 재채기만 안 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날이 곧 선선해질 거라는 이 기대와 설렘이 이제 매번 이 환절기 증상 때문에 저는 무너집니다. 이런 애매한 계절이 다가오면 우리들 마음도 또 슬렁슬렁 약간의 그 멀미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표정은 변화가 없지만 속은 미식미식 거려서 뭔가 참는 게 잔뜩 있는 듯한 그런 불편한 계절이죠. 좋은지 싫은지 설레는 건지 긴장이 되는 건지 그 감정을 정확히 표현도 하기 힘든 계절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이런 순간에 어떤 영화가 좋을까요? 저는 감동적이면서도 조금은 쓸쓸한 로맨스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해피하기만 한 로맨틱 코미디가 아니라 뭔가 여운이 길고 또 밤새 조금 뒤척여도 볼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영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유난히 영화를 고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바로 아일랜드의 대표 여자 감독인 에이슬링 윌시의 내 사랑입니다. 원 제목은 주인공 그녀의 이름을 딴 모드인데요. 모드 루이스 역은 셀리 호킨스가 맡았고 에버렛 루이스 역은 에단 호크가 맡았습니다. 에단 호크가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요. 아내가 막 울고 있더래요. 내 사랑의 그 시나리오를 먼저 읽어보고 감동을 해서 출연 요청을 무조건 승낙하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시나리오는 읽어볼 필요도 없다. 그냥 이 역은 무조건 해야 한다. 그렇게 말했나 봐요. 그래서 원래 에단 호크도 모두 로이스의 팬이기도 했고 그 아내의 적극적인 권유로 영화를 찍게 됐다고 합니다. 주인공 역을 맡은 이 셀리 호킨스 이 모드 이 역은 정말 셀리 호킨스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정말 천재 연기자죠. 뭔가 어눌해 보이지만 사람 마음을 다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신비한 표정과 또 그 순수함이 과해서 또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하고 상처를 받아도 상대를 원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면서도 또 위트가 있고 또 영원히 연기자의 삶을 살 것 같은 그런 배우입니다. 에이슬링 윌시 감독은 이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때 모드 루이스 역의 셀리 호킨스가 가장 먼저 떠올랐다고 해요.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영화를 보고 나면 얼마나 완벽한 캐스팅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에단 호크 역시 셀리 호킨스가 이 골든글러브 여우주연상을 받았던 해피 고 럭키를 보고 그녀의 연기에 매우 감명을 받았었기 때문에 연기에 대한 서로의 믿음은 충분했을 겁니다. 조만간 또 셀리 호킨스에 대한 영화도 좀 더 보고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비포 시리즈에서 보았던 그 로맨스의 주인공 에단 호크보다 이제는 중년의 연기자가 된 에단 호크에게 완전히 저는 빠졌습니다. 젊음과 이 외모를 넘어선 이제는 그 진정한 연기자가 된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에단 호크가 젊은 시절에 신인 시절에 했던 연기들이 좀 어색하거나 못했던 게 있었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신인데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 어색했던 기억이 없어요. 얼굴이 잘생겨서 운 좋게 연기를 하게 된 배우가 아니라 극작가의 꿈도 꾸는 연극인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탄탄한 연기 실력이 뒷받침됐던 거죠. 그런데 대학에서 연극 전공을 하던 때에 그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캐스팅이 되면서 영화를 하게 된 거라 그 내면의 그 유명 배우로의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갈망보다는 그 극의 내용, 영화의 내용, 뭐 그 영화, 극을 이해하는 배우로서의 삶을 더 의미 있게 생각하는 그 배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에단 호크는 블록버스터 영화는 거의 출연하지 않은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워낙 엄청난 제작비가 들어가는 영화라서 이 영화에 출연을 하게 되면 자신의 출연료도 높아져서 다양한 영화에 출연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캐스팅에 부담을 느낄 수 있고 또 이미지가 너무 강한 마블 영화를 찍으면 그 독립영화를 또 못 찍게 될까봐 걱정을 했을 수도 있어요. 대중적인 흥행만을 생각하고 뭐 큰 돈을 받고 연기를 하는 것은 은근히 보수적인 에단 호크의 마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한 방이 있는 그 대작에 대한 욕심보다는 그 다양한 캐릭터의 내면 연기를 더 선호하는 배우여서 그동안 미국에서조차도 소규모로 개봉하는 독립영화를 참 많이 찍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에단 호크도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죠. 22년 문나이트라고 에단 호크의 연기 인생 최초로 마블 시리즈에 참여를 했습니다. 20년을 마블 영화를 보기만 하면서 또 연기를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일까 상당히 궁금했다고 하는데 이 시점이 그 궁금증을 풀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2016년 개봉한 챗 베이커의 또 일생을 담은 본 투비 블루의 섭외가 들어왔을 때도 에단 호크는 매우 기뻤다고 해요. 에단 호크가 챗 베이커의 또 팬이어서 비포 선라이즈를 찍었던 그 감독과 20년 전에 챗 베이커의 일생을 담은 영화를 찍으려고 준비를 했었대요. 그런데 잘 안 됐었나 봐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결국은 또 다른 감독과 이 본 투비 블루로 다시 찾아옵니다. 저 역시 챗 베이커의 오랜 팬이고 에단 호크의 정말 팬이었기 때문에 본 투비 블루를 얼마나 제가 재미있게 봤겠어요. 에단 호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니까 제가 끝이 없네요. 내 사랑이라는 이 영화를 제가 소개하기 전에 이 배우들의 정서를 조금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열정과 실력이 있는 이 배우들이 만든 이 내 사랑, 기대해도 좋다 하는 심정으로 더 깊게 몰입하면서 보시라고 제가 소개가 조금 길었습니다. 제가 지금 안경을 껴서 이 조명에 눈이 자꾸 비치니까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저의 컨텐츠는 귀로 듣는 영화 이야기니까 저를 보지 마세요. 자꾸 또 콧물이 설탕 나오려고 해요. 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더 많지만 이쯤에서 배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줄이고 영화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이 영화를 마음먹고 섬세하게 제가 표현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 줄거리를 한 10분의 1 정도밖에는 소개를 못할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해 볼게요. 뭔가 몸이 불편한 듯 보이는 여성이 부드럽지 못한 손으로 붓을 들고 물감을 찍어서 벽에 막 그림을 그리는데 온통 벽이 꽃밭이에요. 한 번에 그린 꽃들이 아니라서 오랜 세월이 느껴지는 이 꽃들이 매우 고급진 도배지처럼 보입니다. 온 벽이 다 꽃이에요. 이 그림을 그리는 여성이 바로 주인공 모드입니다. 어깨가 움츠려들어서 왜소한 듯 키가 작게 보일 정도로 이 꾸부정한 모습으로 그녀는 집 밖으로 나와 또 담배를 핍니다. 불을 붙이는 일도 좀 편해 보이지 않아요.
담배를 피우고 들어와서 집 안에 있는 오빠와 인사를 합니다. 오랜만이라고. 멋진 정장을 입은 오빠에게 멋지다고 칭찬을 하네요. 오빠가 반갑기도 하지만 뭔가 긴장이 되고 불안합니다. 모두는 자신을 데리러 왔냐고 묻습니다. 얼마 전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동생 모두를 숙모네 집에 맡겨둔 것 같아요. 집에 다시 돌아갈 줄 알고 기다렸던 모두는 식탁 의자에 놓인 그 자신의 짐을 보자 왜 자신의 짐이 여기에 있는지 당황합니다. 자신의 방을 정리했냐고 흥분하면서 오빠에게 물어요. 오빠는 어머님이 자신에게 남겨준 집이라면서 처분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동생 모두의 짐을 쌓아온 것이라고, 그리고 숙모에게 계속 맡기겠다고 얘기하러 온 것 같아요. 하지만 숙모는 더 이상 같이 지낼 수 없다고 합니다. 숙모는 그다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그 나이 든 조카와 함께 산다는 것이 좀 편하진 않죠. 그리고 오빠가 뭐 주는 생활비가 좀 몇 푼이 된다 하더라도 쉬운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나이가 들어서 같이 사는 게 힘든데 몸도 불편하고 조금 장애가 있는 이 조카와 산다는 게 쉽지 않죠.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결국은 언젠가는 또 숙모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 안 좋더라도 더 정들기 전에, 더 마음이 불편하기 전에 같이 지내는 게 힘들다고 말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숙모는 남들을 또 조금 많이 의식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몸이 불편해 장애가 있는 조카와 함께 사는 것이 남들의 시선에 또 얘기거리가 되는 게 싫은 모양입니다. 매 순간 좀 뭔가 짜증이 계속 나 있는 사람 같아요. 하지만 오빠는 집 정리를 다 했고 숙모랑 같이 살라고 말하고는 떠나버립니다. 집을 처분했으면 좀 동생 앞으로도 뭔가 재산을 좀 남겨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 시대엔 또 아들에게 다 재산을 주는 분위기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그렇게 아주 좋은 오빠는 아닌 것 같아요. 빚도 지고 이혼도 하고 또 부모님의 집까지 팔고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듯 보입니다. 모두는 마음도 안 좋고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클럽에 가서 술도 마시고 또 음악을 즐기다가 늦은 밤 귀가를 합니다. 몸이 불편하고 또 남들이 수근거려도 모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성격인 것 같아요. 숙모가 잠들어 있을까봐 조심스럽게 집에 살금살금 들어오는데 결국 숙모에게 들키고 맙니다. 클럽에 갔다 온 모두를 보고 숙모는 지금 네 꼴이 어떤지 아냐고 묻습니다. 조금 보수적인 숙모인 것 같아요. 뭐 어린 여자아이도 아니고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클럽에 갔다 왔다고 뭐 네 꼴을 보라니,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그 모습으로 뭐 클럽에 가면 남들이 뭐라고 하겠느냐라는 뜻이죠. 남들의 눈을 신경 쓰는 숙모이기는 하지만 아마 그 시대에는 다들 그랬을 것 같아요. 숙모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은 뭐 크게 들지는 않아요. 자식이 아니라서 화도 못 내고 숙모 입장도 참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잔소리를 하는 숙모에게 모두는 숙모도 클럽에 가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푹 빠질 거라고. 네, 이 말을 듣고 숙모는 기가 찬 표정을 하죠. 이 영화에서 모두는 장애를 가지고 있고 걸음걸이도 행동도 정상적이지 않지만 매우 당당하고 뭐 농담도 잘하고 또 스스로의 삶을 이끌어가고 싶은 그런 여성이에요. 어느 날 모두는 잡화점에서 가정부를 구한다는 한 남자를 마주치게 됩니다. 뭔가 성질이 고약하고 짜증이 많은 남자 같은데 모두는 그 전단지를 떼서 그 남자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 남자가 바로 에단 호크인 에버렛 루이스입니다. 정말 로맨스 영화의 주인공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처럼 연기를 할 수 있는지 정말 신기해서 몰입하게 되는 순간인데요.
2017년에 내 사랑이 개봉을 했고 또 그 즈음에 로맨스 영화 매기스 플랜이라는 영화와 또 챗 베이커의 일생을 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본투비 블루까지 이 세 영화가 거의 1, 2년 사이에 다 개봉을 하는데 정말 다른 세 개의 또 캐릭터를 에단 호크가 정말로 잘 소화를 했어요. 너무나 다른 이 캐릭터들의 연기를 어쩌면 이렇게 완벽하게 소화를 했을까 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자빠점에 나타난 에단 호크는 지적이지 못한 그 말투와 행동, 걸음걸이로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빠점 주인에게 전단지를 쓰고 싶으니 받아 적으라고 하는데 그 문구가 잘 떠오르지 않자 막 흥분을 하면서 막 답답하다는 듯이 뭔 단어가 막 자꾸 생각이 나질 않은 거예요. 화를 내는 모습이 정말 리얼해서 에단 호크 내면에는 정말 몇 명이나 살고 있을까 참 궁금했어요. 그런 에단 호크가 사는 집으로 모두가 찾아갑니다. 입주 가정부로 일하고 싶다고 말하려고 찾아간 거죠. 10km 정도 되는 이 거리를 이 불편한 몸으로 걸어가는데 그래도 매우 씩씩해 보여요. 집 앞에 다 도착하자 멍멍이들이 반기고 그녀는 해맑게 멍멍이들에게 와 안아주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에버렛이 사는 그 청록색 문을 두드리네요. 장갑을 낀 모두의 손은 주먹을 꽉 쥔 채 손등으로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리는데 그 어색한 움직이지만 노크를 하는 데는 뭐 그다지 몸이 불편해도 문제는 없어요. 에버렛이 사는 집은 워낙 작은 집이고 또 문을 여는데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이 노크를 하는 도중에 문을 팍 여는 바람에 생각보다 빨리 열린 문 때문에 모두가 살짝 균형을 잃어서 몸이 앞으로 쏠려요. 그러니까 뚝뚝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연기가 정말로 리얼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손끝에서 발끝까지 완벽하게 연기를 하는 모습에 정말 대단하다. 정말 이 셀리 호킨스가 얼마나 대단한 배우인지 더 좀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을 두드리고 찾아온 이 모두를 본 에버렛은 매우 당황을 한 눈빛입니다. 여자를 구한다고 말했는데 라면서 말끝을 흐리자 모두는 자기도 여자인데 라는 미소를 살짝 또 지어 보입니다. 에버렛이 생각한 그 여자는 입주 가정부, 그러니까 잠도 자면서 집안일을 해줄 여자를 찾는다는 의미인데 몸도 불편한 여자가 어떻게 집안일을 하며 또 아무리 혼자 사는 남자라 해도 장애를 가진 여자와 함께 살겠느냐, 낭패다, 이걸 어쩌지 하는 그런 당황스러운 표정이에요. 실망한 에버렛이 집안으로 들일 생각도 하지 않고 보내려고 하자 모두는 지금 너무 오래 걸어와서 힘들다. 그러니까 차라도 한잔 하면서 얘기를 좀 더 해보자 라는 식으로 좀 머리를 써요. 에버렛은 난감하지만 그래도 냉정하게 몸도 불편한 여자를 먼 길을 왔는데 그냥 돌려보내기도 그래서 차를 한 잔 내어줍니다. 그런데 모두가 자꾸만 얘기를 깊이 들어가고 여러 말을 하고 이 분위기를 자꾸 가정부로 받아들여줬으면 하는 마음을 자꾸 비치니까 좀 불편해진 에버렛은 이제 그만 가달라고 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라는 거죠. 하지만 모두를 그렇게 보내버리고 난 후에도 가정부로 오겠다는 여자가 없어요. 뭐 부자도 아니고 뭐 큰 집도 아니고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누가 가정부로 오겠어요. 더군다나 혼자 사는 남자의 집에 성격도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소문이 난 것 같지도 않아요. 하지만 더 이상 아무런 소식이 없고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에버렛은 할 수 없이 그 모두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일단 집안일이라도 한번 시켜보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에버렛은 생선을 팔고 땔감을 팔아서 먹고 사는데 그 여자의 흔적이 없는 그 건조하고 칙칙한 그 집안 꼴이 이제 너무 지겨웠나 봐요. 좀 훈훈한 사람 사는 집처럼 느껴지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성격이 또 까칠해서 뭐 친구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좋아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마 외로움의 한계를 느꼈을 수도 있고요.
에버렛이 찾아와서 모두에게 일을 좀 해보면서 생각해보자고 하니까 알았다면서 너무 좋아서 막 짐을 챙기러 집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숙모가 뭐 하는 거냐고 묻네요. 집안일도 하지 않고 뭐 하는 거냐고 하지만 뭔가 남자가 갑자기 찾아온 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숙모는 남편이 보이지 않아요. 그 집에는 남편은 없고 숙모하고 그 모두하고 둘이서만 살았던 것 같아요. 뭐 혼자 사는 미망인인지 웃음기라고는 정말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항상 날카로워 보이고 행복한 사람 같지는 않아요. 모두는 급하게 얼마 없는 짐을 막 챙기면서 말합니다. 전 이제 성인이니까 나가서 살 거예요. 네 앞가림도 못하면서 어떻게 나가 살아? 그건 숙모 생각이고요. 가문에 먹칠을 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지금 나가면 다시는 못 돌아온다. 알았니? 네, 라고 말하지만 진심이었을까요? 속으로는 스스로 나가줘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안 갔으면 하는 그런 표정과 말투는 아니에요. 모두는 취직을 했으니까 이제 가보겠다고, 그동안 신세 많았다고, 죄송하다고 하고 짐을 싸들고 나옵니다. 성질 급한 에버렛은 막 클락션을 막 누르면서 빨리 나오라고 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입주 가정부를 찾는 건지 저는 잘 몰랐어요. 왜 청소를 하는 사람이 짐을 싸들고 가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과거에는 숙식 제공을 해주는 게 중요했던 형편의 여성들이 입주 가정부로 참 많이 취직을 했던 것 같아요. 모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고 싶지도 않았고 자신 스스로의 삶을 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은 이 숙모 곁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가족들이 자신을 정상적으로 바라보지도 않고 짐처럼 생각을 하고 또 부끄러워했으니까 본인도 보란 듯이 여자로서 그리고 모자란 사람 취급받지 않으면서 살고 싶었을 거예요. 에버렛의 집에 도착한 둘은 이제 어색한 동거가 시작이 됩니다. 너무나 작은 집이어서 어떻게 이 공간에서 둘이 같이 보낼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런 집에서 숙식 제공되는 가정부가 필요하다는 것도 좀 이해하기 힘들고요. 어쨌든 뭘 해야 할지 모르고 그저 숙모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만으로도 설레는 듯한 이 모두와 앞날이 걱정이 되는 이 에버렛은 분주하게 장작을 가져다가 막 에버렛은 불을 막 떼요. 곧 저녁이 오기 전에 집안을 훈훈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친절한 듯 무뚝뚝한 듯 어색해하는 에버렛을 조금 노련해 보이는 것처럼 이 모두가 편하게 해주고 싶었는지 계속 에버렛의 눈치를 보면서 막 뒤에서 뭐라고 쫑알쫑알 하면서 말을 해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뭘 하면 되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에버렛이 일일이 설명을 할 거면 내가 하고 말겠다고 약간 짜증을 내요. 알아서 못하니까 가정부가 필요했던 건데 그걸 왜 물어보느냐, 그런 의미겠죠. 원래도 말이 다정한 성격은 아니지만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데려온 가정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드러운 말이 나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밤이 되고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첫날이라 그런지 모두는 쭈뼛쭈뼛 서성거리면서 안절부절합니다. 식탁 위에 에버렛이 아침에 식사를 하고 치우지 않은 그릇을 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뭐 쭈뼛쭈뼛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싱크대로 가는 듯 했는데 에버렛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식기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에버렛이 전혀 먹지도 않는 좀 맛없고 좀 형편없는 음식인 것 같아요. 눈에 띄게 달라진 변화도 없고 또 청소도 하지 않았고 음식도 형편이 없으니까 에버렛은 역시 걱정했던 상황이 생긴 듯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막 당장 나가라고 막 화를 내요. 게으름뱅이는 필요 없다고, 청소도 할 줄 모르면서 무슨 가정부냐 이거죠. 모두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런 것 뿐이라고 막 억울해서 막 같이 소리를 지르지만 에버렛이 너무 화를 많이 내니까 쫓겨나듯이 막 나갑니다.
어쩌죠? 지금 너무 늦은 시간인데. 다시 숙모와 함께 살던 집으로 가고 싶지는 않을 텐데, 걱정입니다. 다음 날이 돼서 다락방 침대에서 눈을 뜬 에버렛은 아래층에서 뭔가 인기척이 느껴서 내려가 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무릎을 꿇고 물걸레질로 막 바닥을 청소를 하고 있고, 식탁에는 토스트 한 조각하고 이게 차가 끓여져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에버렛은 아무 말 없이 토스트를 집어 먹고는 수레를 끌고 일을 하러 나갑니다. 오래된 부부가 대판 싸우고 아무 말 없이 시작하는 하루 같아요. 에버렛이 일하러 나간 사이 모두는 본격적으로 집안일을 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마당에 있는 닭장으로 가는데요. 어렵게 닭 한 마리를 잡아서 닭의 머리를 막 이렇게 잡고 그 땔감을 이렇게 자르는 그 나무 밑둥 있잖아요. 거기에 막 닭을 이렇게 잡고 막 목을 막 칼로 자르려고 막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장면이 조금 징그러운 것 같아서 스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녀도 닭을 잡는 일을 처음 해본 것 같아요. 에버렛이 집에 돌아왔을 때 맛있는 음식을 해놓지 않으면 정말 쫓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큰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집안에 쓰다 남은 민트색 페인트 통을 열더니 그 칙칙한 벽에 붙은 선반이 벽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니은자, 기역자로 되어 있는 그 나사를 해서 하는 그 일자 선반 있죠. 그 선반에 민트색 페인트 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온 집안이 어두운 분위기였는데 그 민트색 선반 하나로 벌써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네요. 여자가 있는 집이랑 또 없는 집이 차이가 난다는 게 이런 거겠죠. 아마도 에버렛이 바랬던 게 이런 거 아닐까요? 온기가 느껴지는 여성의 향기가 그리웠을 거예요. 에버렛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자 모두는 닭으로 만든 요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어색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네요. 저는 어디서 자면 돼요? 위층은 지웠나? 거기는 침대가 하나밖에 없는데요. 무슨 공주도 아니고 침대 타령이야. 보육원에서는 2층 침대에서 67명도 끼어서 잤다고. 불편할 것 같으면 언제든 짐을 싸서 나가. 모두는 자기가 워낙 털털해서 문제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그 에버렛을 거슬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부터 어색하면서도 불편하면서도 설레는 묘한 동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숙모를 만나러 갑니다. 일부러 만나러 간 건지 아니면 잡화점 앞에 있다가 마주친 건지는 모르겠어요. 모두가 잡화점 계단에 앉아 있었고 잡화점을 가려는 숙모와 마주친 듯이 대화를 나눕니다. 숙모는 동네 사람들이 모두가 에버렛의 성노예가 됐다면서 역겹다고 말하네요. 그 말에 코웃음을 치면서 모두는 말합니다. 부부였다면 괜찮았을까요? 그러면 덜 수군거렸겠죠. 그러면서 숙모에게 또 집으로 놀러 오라고 말하네요. 하지만 숙모는 절대 그럴 일이 없고 그 집 근처도 가지 않겠다고 냉정하게 말하곤 잡화점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자는 의미죠. 장애가 있으면 그냥 집에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혼자 살아야 한다는 의미로 숙모는 그렇게 모두를 대해요. 하루는 또 에버렛이 함께 일하는 동료이자 친구가 에버렛과 함께 땔감을 잔뜩 또 그 나무들을 땔감을 할 나무들을 잔뜩 실어와서 막 짐을 집 앞에 내려줍니다. 그때 집에 있던 모두가 나와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네요. 밖으로 나온 그녀가 에버렛의 친구와 막 인사를 하자 지금 에버렛의 신경이 쓰입니다. 뭐라고 그 모두를 소개해야 할지 좀 애매한 듯 보여요. 그 작은 집에 입주 가정부라고 말하는 것도 참 스스로 민망했던 거죠. 에버렛은 계속 신경을 안 쓰려고 노력을 하면서 짐을 내리면서 일을 하는데 친구는
모두에게 궁금한 게 많은가 봅니다. 막 동네 사람들이 수군대는 그 인물을 직접 만났으니까 어떤 영문인지 어떤 분위기로 지내는지 또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친구의 친절한 태도로 모두는 함께 농담도 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눕니다. 누가 보면 에버렛의 아내처럼 말이죠. 워낙 주눅들거나 겁이 많은 성격도 아니어서 막 해맑게 그 순간을 막 수줍은 듯이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에버렛이 달려와서 모두의 따귀를 때립니다. 막 듣자 하니 에버렛의 아내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친구와 대화를 나눴다는 거죠. 몸도 불편한 가정부 주제에 집주인처럼 친구와 말을 하는 게 화가 났던 거예요. 니까짓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너는 집안에만 있어서 숨죽이고 있어야 하는데 왜 나와서 설치느냐? 뭐 그런 거죠. 그저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일만 시킬 또 뭐 누가 보는 것도 부끄러운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디 감히 주제 파악을 못하고 라는 의미로 때린 거예요. 사실 모두는 에버렛과 특별한 관계라는 걸 친구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느껴서 아마 에버렛은 길을 꺾어주고 싶었겠죠. 따귀를 맞은 모두는 집 안으로 들어가고 친구는 너무 놀라서 당황을 합니다. 소문보다 더 안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게 됐네요. 친구가 떠나고 에버렛은 집 안으로 들어와 남은 화를 더 냅니다. 따귀를 맞은 그녀도 너무 당황하고 화가 나서 일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려면 돈이나 달라고 화를 냅니다. 돈을 안 주고 얼렁뚱땅 일을 시키면서 살려고 했었나 봐요. 돈을 받은 그녀는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을 붓으로 그림으로 온 벽에 표현을 합니다. 대부분 꽃과 나무, 동물, 나비, 자연 속에서 본 것들을 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일해서 번 돈으로 또 물감을 사고 온 집에 그림을 그리고 꽃과 장식을 하면서 그 삭막한 집을 예쁜 집으로 만들어냅니다. 결국 돈을 벌어서 에버렛의 집을 꾸미는 게 전부이니 에버렛도 주방 쪽은 건들지 말고 다른 곳을 그려도 된다고 하네요. 집이 점점 아늑해지고 예뻐지고 있다는 건 분명히 느낄 거예요. 싫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벽에 그림을 그리고 막 카드에 그림을 그리고 심지어 에버렛의 땔감으로 가져온 나무 판자에도 캔버스처럼 그림을 그리니 점점 실력도 좋아지고 제법 화가의 그림처럼 보여집니다. 그녀의 그림을 우연히들 보고 막 주문을 하니까 점점 이 모두는 그림 그리는 일이 굉장히 신나지고 돈도 생기고 재밌는 거예요. 집 주변의 풍경들을 기억해서 붓을 쥐고 그림을 그릴 때가 그녀는 가장 행복했다고 해요. 자신의 삶이 다 그림에 있다고 말이에요. 어느 날 에버렛의 단골 손님은 우연히 모두의 그림을 보고 마음에 든다고 혹시 주문을 할 수 있냐고 또 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그림을 주문한다고 하니까 모두는 놀랍기도 하지만 돈이 생기는 일이니까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에버렛은 쓸모없는 장애인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순간을 존중해 주게 되는 거죠. 돈이 되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모두의 그림은 소문을 타고 동네에서 유명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예술적인 재능이 발견이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바보인 줄 알았는데 천재였네 하면서 그 어리숙한 행동과 생각에도 의미를 실어주게 되니까요. 결국 어색한 동거가 길어지자 결혼 얘기가 또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두는 결혼을 해서 당당하게 살고 싶고 에버렛은 자신이 가진 건 없어도 장애가 있는 여인을 아내로 맡긴 뭔가 성에 차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혼자 살면 살았지 장애인과 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테니까요. 결혼 얘기가 나오자 에버렛은 또 냉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찾아오는 여자가 아무리 없다고 해도 아무하고나 결혼할 수는 없는 거잖아. 네. 나를 찾아오는 여자가 아무리 없다고 해도 아무하고나 결혼할 수는 없는 거잖아. 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여자가 없어도 너 같은 여자와 함께 결혼하고 살 수 있겠냐?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무리 웃으면서 속 좋은 듯이 행동을 했던 모두도 너무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정말 상처를 받아서 모두는 에버렛이 건네주는 차도 이제는 마시지 않겠다고 해요. 결혼도 안 할 거면 이제 좀 거리를 두자 이거죠. 건들지도 말고 함께 자면서도 딴 생각하지 말라 뭐 이거죠. 결국 에버렛과 모두는 친구 부부만을 초대해서 결국 결혼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너무 행복해 보이네요. 이제 정식으로 부부가 됐으니까 자신을 흉볼 사람도 없고 떳떳한 아내가 된 거죠. 에버렛과 모두가 사는 그 몇 평 되지 않은 작은 집이 이제는 작게 느껴지지 않네요. 세상이 다 내 것 같을 테니까요. 우리는 자신이 사는 집을 대부분 우리는 좁다고 생각하고 더 넓은 집에서 사는 거를 꿈꾸죠. 아마도 함께 사는 가족들과 갈수록 거리가 생기고 또 자신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 해요. 처음 사랑을 시작하는 그 연인들은 방 한 칸만 있어도 둘이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을 꾸잖아요. 예. 좁은 곳을 많이 선호하죠. 둘만 있는 사랑이 가득할 때는. 결혼을 하고 모두는 더 열심히 그림을 그립니다. 사람들이 그림 주문을 하고 돈을 또 벌게 되니까 에버렛에게 더 대접을 받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뭔가 자신도 남들과 같이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당당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 작고 초라하고 삭막했던 집은 지나가면서 계속 들여다보고 싶을 정도로 예쁜 집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온 벽이 꽃밭이고 가구들도 알록달록해지고 심지어는 현관문과 또 창문에도 그림을 그렸네요. 모던하고 심플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정신없다고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작은 집은 좀 아기자기하고 알록달록해야 좀 손이 많이 간 느낌이 조금 아늑해 보이잖아요. 모두의 그림을 찾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자 지역 신문사에서도 인터뷰를 하러 오게 됩니다. 생선 장수 에버렛 루이스와 함께 산다는 기사까지 나서 에버렛이 좀 당황을 하고 놀랍니다. 지금 이게 무슨 일이지? 하지만 자신이 무시했던 모두를 바라보면서 마냥 좋은 표현을 하기에는 조금 자존심이 남은 것 같아요. 너무 놀랍고 신문을 가져와 봐라, 빨리 보자, 확인하자, 하하호, 이게 무슨 일이야, 막 신나 이러고 싶지만 자존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이 신문에 났잖아요. 실제는 이렇게 모두가 유명해지자 에버렛은 그 라디오의 배터리도 막 빼놓았다고 해요. 점점 유명해지고 세상 물정을 다 알게 되면 자신을 떠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이렇게 그녀의 그림이 유명해지고 사랑을 받으니 이제 화가로서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모두 같은 화가를 나이브 작가라고 하죠. 정규 미술 교육을 받지 않아서 기존 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또 자유롭고 소박한 태도로 리얼리즘을 기초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를 말하는데요. 그녀의 그림을 보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또 순수해져서 그림을 전공한 사람들의 그 테크닉만으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그 감각과 정서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캐나다 총리와 닉슨 대통령까지 그림을 구입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예술가로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 신문에까지 나게 되니까 여동생 모두의 소식을 듣고 오빠가 찾아옵니다. 오랜만이라는 그녀의 말투에 가시가 느껴지네요.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오빠가 왜 무슨 일로 찾아왔냐는 거죠. 오빠는 동생이 그림을 그려서 화가가 된 걸 축하하긴 하는데 그림을 그려서 번 돈을 왜 남편 에버렛에게 다 주느냐. 돈 관리는 잘하는 사람에게 맡기라는 조언을 해주러 왔대요. 돈 관리를 잘하는 오빠한테 결국 맡기라는 거죠. 모두는 이제 어리숙하지 않아요.
어머니 집까지 혼자 차지하고 빚 만지는 오빠에게 뭘 맡기겠어요? 더군다나 자신을 숙모에게 맡겨두고 떠난 이 피부치가 뭐가 좋아서 뭐가 고마워서 돈 관리를 맡기겠어요. 물론 장애가 있는 여동생이 유명한 화가가 돼서 돈을 벌기 시작을 했는데 그 돈을 모조리 남편이 다 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가족이라면 좀 의심을 하거나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는 있죠. 하지만 사이가 좋았던 형제였다면 그 관심과 걱정이 조금 고맙지만 이미 모두는 오빠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 에버렛이 나타납니다. 에버렛 역시 반가운 표정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여기 나타난 거지? 하는 표정으로 경계를 합니다. 오빠 역시 그 분위기가 편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림을 사러 왔다면서 아무거나 골라서 사가겠대요. 모두는 돈을 벌어 부자가 될 욕심이 있는 여성이 아니기에 그 돈을 에버렛이 관리를 하던 안 하던 그 돈을 어디에 쓰던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워낙 구두쇠인 에버렛이 뭐 돈을 함부로 쓸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죠. 오죽했으면 몇 평 안 되고 전기도 없는 이 작은 집에서 실제로 30년을 살았다고 해요. 세상 밖으로 나갈 생각도 없고 뭐 번 돈을 막 쓸 이유도 크게 느끼지 못했을 것이고 모두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또 그림값도 매우 쌌다고 해요. 자신의 그림을 좋아해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서 돈을 많이 받지 않고 팔았다고 합니다. 실제 모두의 어린 시절 가정 형편은 또 넉넉해서 그 유명한 대장장의 아버지와 또 많은 사랑을 주었던 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어릴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몸이 괜찮았대요. 그런데 그 8살 무렵에 그 턱의 발달이 멈추고 또 성장이 느려지면서 장애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 후 집에서 어머니가 학교를 보내지 않고 교육을 시키고 그림 그리는 거를 좋아해서 서로 어머니와 모두가 크리스마스 때 카드를 직접 그림을 그려서 만들어서 5센트에 동네 사람들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카드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하는 거를 좋아했었던 거죠. 소질이 있었나 봐요. 이 영화는 실제 집과 똑같이 뉴펀들랜드에 집을 짓고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촬영 시기는 9월과 10월에 강풍을 동반한 비가 너무 자주 오는 태풍철이라서 스튜디오에 집을 짓고 부분적으로만 야외 촬영을 하려고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들판 위의 작은 집이 아닌 인위적인 조명의 집에서 이 두 배우가 어떻게 이런 섬세한 깊이 있는 연기를 할 수 있을지 감정이입이 가능할지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스튜디오 촬영은 답이 아니라고 이 감독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작은 집의 창문과 또 현관 너머로의 그 풍경까지도 가짜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만들어도 아무래도 티가 날 테고요.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 야외에 집을 짓고 똑같이 집을 짓고 날씨와 맞서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적처럼 날씨가 촬영을 할 때 너무 좋아서 원하는 씬을 찍는 데는 무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모두가 날씨 요정이 돼서 촬영을 도와준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실제 미술 감독인 존 핸드와 에슬링 윌시는 전시관에 실제 집을 옮겨 놓은 그 모습을 보기도 하고 사진을 참고해서 또 그녀가 그린 그림과 가구, 집기, 소품들까지 디테일을 살리는 데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다노코와 셀리 홉킨스의 그 신체 사이즈 때문에 실제 집보다 조금 크게 지었다고 해요. 크게 지었다고 해도 한두 평 정도 넓었겠죠. 아무래도 촬영할 그 스태프들의 공간이 좀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침대가 있는 다락방은 너무 좁아서 도저히 촬영이 불가능해 다락방 장면만 스튜디오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년간의 이야기를 담았기 때문에 그 나이 들어가는 모습과 또 집이 변화하는 모습을 담기 위해서 또 실제 그 벽, 점점 그림이 하나 둘씩 늘어가는 그 벽
벽과 또 문을 담기 위해서 4개씩, 벽도 4가지, 그리고 문도 4짝씩 이렇게 제작을 했다고 해요.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으면서도 시간의 흐름을 동시에 표현한 거죠. 그리고 작은 집의 소품도 세월이 갈수록 뭐 늘어나고 그림도 꽃도 많아지니 마지막엔 그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실제의 집과 똑같이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 인물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참 뒷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 이야기와 영화상의 이야기로 또 나뉘는 것을 또 잘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기도 하고, 실제 주인공에 대한 시선도 또 보는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양한 추측도 있을 수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불편한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두 그녀는 행복하게 살다가 떠났고,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그림을 그려주기로 약속을 한 사람들에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걱정했다고 해요. 그림을 얼마나 좋아했고 또 얼마나 선하고 따뜻한 사람인지 느껴집니다. 남편인 에버렛 루이스의 마지막은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을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 충격적인 에버렛의 뒷이야기가 있는데, 에버렛 루이스가 어떻게 사망을 했는지 알게 되면 영화를 보는 내내 조금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 또 보셨던 분들도 뒷이야기를 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혹시 다시 보기를 계획하신다면 영화를 한번 보시고 에버렛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 뒷이야기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시작과 여름이 끝나가는 이 순간, 우리 마음을 순수하게 감싸줄 영화 내 사랑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화처럼 살고 싶어의 무비 힐링 멘토 박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